자, 이번 시간은요, 405페이지 비교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이제 시장 접근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목이 비교예요. 이 방법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비교 방식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래 사례 또는 매매 사례 얘기하는데 제목대로예요. 거래 사례하고 뭐를 해서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는요. 이제 사례 가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 이래서 이제 이 비준 가격 또는 우리가 유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방법인데 수식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입문서 할 때는 이제 여기 시점, 그 다음에 사정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본서상에서 이제 사정 보정이 먼저 있어서 원래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 되면 이제 시점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원칙인데 출제할 때 이제 뭐 그 부분까지의 차이를 뭐 구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거칠 때 이게 수식은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이제 비중 가격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제 무슨 시점이냐면 기준 시점에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평가 대상 부동산에 우리가 이제 가액을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A시, B구, C동 가령 예를 들어서 10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2층 단독주택에 대한 이제 가액을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해야겠는데 얘를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얘하고 유사성 있는 사례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가사는 얘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뭐를 선정해야 되냐면 요 사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 사례 선택 기준에 부합되는 이제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동일성,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에 보시게 되면 대상 물건과 4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하고 이 방법으로 구한 시산 가액을 비준 가격 혹은 유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 사례 가격을 기초로 그거를 기초로 유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그렇게 유사한 가치 형성력이 같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부합되는 사례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작업이 이 사례를 정상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해 준다고 했을 때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런 얘기죠. 얘는 사례란 얘기니까 이미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제의 가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거지 어제의 가격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되면 이거를 오늘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 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를 사례 정상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역하고요.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면적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개별 요인 비교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들 기출에서 보게 되면요, 면적까지 언급한 거는 한 번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언급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묶어버리게 되면 순서 과정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순서 과정을 보시면요.
406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래 사례 자료의 채택이라고 순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례 자료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 채택을 할 때 기준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는 사례를 구해야 되냐면 위치에 유사성이 있는 사례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사례는 뭐냐면 똑같은 위치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평가사 입장에서는요, 가장 좋은 거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우리가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그나마 제일 유사성이 뛰어나죠. 근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은 우리는 동일 수도권 내 유사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사 지역이라는 거는 지역 요인의 차이가 나오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 격차가 있으면 보정이 가능한 지역의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위치에 유사성 있는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유사해야 되냐면요. 물적인 유사성이에요. 그러면 자, 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하고요. 사례 부동산하고는 어떤 지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아까 우리가 2층 단독주택이고 얘가 만약에 구조가 벽돌로 돼 있는 구조인데 얘는 사례는 단층이고 구조도 목조로 된 주택이고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례를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하다 보면 반드시 옆집 같은 이런 사례를 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런 개별 요인의 차이가 있으면 이 차이가 비교를 통해서 그 격차가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다 보면 물적인 유사성 관계가 한 부분만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게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B가 대상 토지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이제 사례 부동산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토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사례를 구하다 보니까 토지만의 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근데 봤더니 이렇게 주택 등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만 놓고 보면은 얘하고 참 유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유사하더라도 이것도 사례로 채용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요거를 사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요 토지만의 가치를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요거를 쓰는 게 옆에 407페이지 상단 박스에 있는 배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분법 안에 가게 되면 공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가치를 아는데 이 중에서 불필요한 거는 건물 가치죠. 그러면 전체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빼면 남는 게 토지 가치죠. 그래서 이 토지 가치만을 가지고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거나 비율 방식이라는 거는 전체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제 방식은 이제 이런 얘기죠. 전체 가치가 10억인데 요 중에서 건물 가치가 6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무슨 가치다? 토지 가치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공제 방식의 논리고요. 비율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 전체 가치가 10억인데 요 중에 토지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얼마라는 거를 4억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걸 쓰는 것을 우리가 배분법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만 유사하더라도 사례로 채용할 수는 있다. 아마 이제 모의고사 등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도 아마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가장 좋은 사례는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에 있었을 때 거래 시점의 거래 가격과 기준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가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게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시점 수정을 안 해도 되죠. 그게 제일 좋은 사례죠.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거래됐다, 오늘 오전에 거래됐다. 그렇잖아요.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런 사례를 채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격차가 적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래점하고 기준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 15일 날 거래가 된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 2월 예를 들어서 3일 날 기준 시점이다 그러면 한 2, 3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시세가 가령해서 1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때 시세도 반드시 1억이라는 법은 없죠. 요거랑 유사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비싸게 또는 이거보다 싸게 시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거래점의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거래 시점의 파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16년 11월 달에 거래가 됐는지 2015년 3월 달에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2017년 1월 달에 거래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지가 못하면 어느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정해 둘 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거래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우리가 수정해 주는 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도 역시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거를 명시하는 거지 현재 시점 이런 논리가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이렇게 틀리게 물어본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틀리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이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 어떤 제 거래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서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우리가 채택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례를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이런 건 구하면은 보정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주택을 거래할 때 그 주택 안에는 융자금, 대출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406페이지 하단에 가면 알아두기에 보면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부에 의한 매매 사례는 대부분 강요된 거래가 많죠. 그렇죠?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한 규정을 위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관련자 간의 매매 사례 그래서 가족 상호 간 또는 계열 기업 간의 매매하다 보면 시세보다 좀 부풀리거나 워낙 싸게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해서 자선단체에 의한 매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냥 기부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봉착하게 되니까 한 5억짜리 기부하는데 한 500만 원으로 우리가 거래했다라는 식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현실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요건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된 사례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사례를 우리가 보정할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 자료를 채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례 정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례 정상화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사례 부동산을 어디에 맞게끔?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중심은 대상이 아니라 얘란 얘기예요. 사례. 그죠? 예. 사례를 얘에 맞게끔 이제 바꿔주란 얘기죠.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사정 보정이라는 거는요.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 사례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해서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가격 수준으로 정성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이게 평가사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사정 보정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분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보정 작업을 할 때 방법을 우리가 비율 수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율 수정법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비율 자체로 우리가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분모가 무슨 부동산이 들어오냐면 사례 부동산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부동산이냐면 대상 부동산. 근데 비율 수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비교 항목을 다 10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비율.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비율. 그래서 조정할 게 있으면 요 비율로 조정해 준다는 건데, 이 사정 보정은 누가 중심이냐면 사례 부동산이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정은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은 거래 당사자의 예를 들어서 급한 뭐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매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사례는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은 20% 싸게 거래된 사례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정상적인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 싸게 거래된 사례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얘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례가 기준이 되니까 얘가 100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100인 거예요. 근데 누가? 사례 부동산이 몇 프로 싸게? 20% 싸게. 그러면 여기다 20 빼주면 돼요. 싸게 거래된 만큼. 그러면 얘가 80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1억짜리인데 20% 싸게 해서 8천에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최소한 1억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 80분의 100이니까 한 1.25 나오겠죠. 그럼 한 1억이 조금 상회되는 가격으로 업이 되면서 얘하고 비교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정보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할 때면 지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보정한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80분의 100 해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문에서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80분의 100 이렇게 100분의 80, 80분의 100 이렇게 깔아주면서 지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눕혀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건 항상요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딱 얘를 잡아뜨리면은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앞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있는 분자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답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정해 주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20%가 싸게 거래된 게 아니라 20%가 오히려 비싸게 거래됐다 그러면 요거를 조정할 때는 100에다가 플러스 20 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120분의 100 그러니까는 당연히 한 0.8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낮춰줘야겠죠. 우리가 얘는 시세보다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거래된 사례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분모에 두고 있고 분모가 사례 항상 100을 기준으로 보정하는 거는 사정보정, 시점보정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정보정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시점 수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 수정에 대한 관계는요, 40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률을 거래 가격에 곱함으로써 기준점의 가격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요, 지수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변동률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요 지수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지수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항상 여기는 우리가 아까 사례가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래 시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시점의 지수가 주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기준 시점의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똑같이 100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수정된 매매 사례 가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거래 사례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의 지수가 12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한 물가 한 20%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죠. 그러면 수정된 가격은 1억 2천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는 것을 지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주어지더라도 이거는 다 줘요. 100과 120이라는 건 다 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지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수법.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지 가치를 이제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공시가 기준법에서는 이 사정 보정 자체가 생략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근지역의 그 표준지 공시가 자체는 이미 공시가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부터 사정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에 대한 것도요. 뭐 이렇게 지수 주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률이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이미 제시를 해줘요. 10% 뛰었다, 5% 뛰었다, 20% 뛰었다.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게 변동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률법은요.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였다? 10%였다.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R에 대한 N승인데 자, 이거 옛날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가치, 미래가치 했을 때 이게 미래가치 구하는 이제 개수 개념 쓰면 돼요. 그래서 R이 바로 뭐냐면 지가 변동률이고요. N이 기간인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 플러스 R에 대한 N승인데 R인데 1 플러스 얘가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겠죠. 그럼 결국은 1.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억이면 1.1이니까 1억 1000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다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변동률법에 적용할 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는 항상 100이고 그동안에 10% 올랐으니까 100분의 110이니까 1.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보정하는 게 그게 시점 수정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수점의 가격으로 우리가 보정해 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하는 게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가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자,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의 것일 때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지역적 요인을 비교해서 그 지역의 격차를 우리가 판정하고 다시 개별적 요인을 비교해서 개별 격차를 판정한다는 얘기고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일 것일 때는 지역적 요인은 동일하므로 개별적 요인만을 비교해서 개별 격차를 판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례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유사 지역에서 소재할 때도 있죠. 근데 인근 지역에 있는 애는요. 이 지역 요인 자체를 얘네는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생략인 거예요. 근데 같은 인근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무슨 요인은 개별 요인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사 지역은 당연히 지역 요인도 틀리고 개별 요인도 틀리니까 두 개 다 해줘야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소재하게 되면 지역 요인을 갖다가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 얘기예요. 지역 요인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역 분석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지역 분석은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치를 도출할 때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 어디서 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구했을 때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 보면은 이제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거는요. 전체 항목을 그냥 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가 뭐하다? 우세하다. 그죠?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몇 프로가 우세하다? 10%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뭉쳐서. 그러면 여기서도 조정할 때요. 항상 얘기할 때 분모에 누가 들어온다?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례 지역. 그러면 여기는 그냥 대상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하는 데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사례 지역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례 지역이 무슨 지역보다 여기는 대상 지역보다 10%가 우세하니까 이렇게 보정하면 되죠. 그러면 110분의 100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요. 대상 부동산이 아니면 또 이렇게 하겠죠.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5%가 예를 들어서 열세하다.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여기도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사례 부동산이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일 때 똑같이 다 100인 거예요. 100인데 얘가 몇 프로가 열세하다? 5%가. 그럼 여기다가 5 빼주면 돼요. 그러면 95분의 100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만 이 비율 자체로만 이렇게 수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종합적 비교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비교하기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평점법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항목별로 해서 우리가 비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획지 조건, 환경, 가로, 교통 및 접근 조건 이런 몇 가지 비교 항목을 설정해서 상호 비교해서 얻은 가격을 거래 그 가격에 곱해서 비중 가격에 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그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있어요. 409쪽에 보시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단 이제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얼마로 둔다?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고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점법은요, 상승식이라는 게 있고요, 총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상승식이라는 거는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조건을 줘요. 비교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타 조건이 있고요. 자, 환경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그 다음에 뭐 행정적인 조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쭉 주고 이제 비교할 때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격차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격차 내역.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 격차는요, 사례하고 이제 대상과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접근에 대한 게 플러스 4, 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항목별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사례를 뭐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100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98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비교 보정할 때 사례는 기타 조건을 볼 때 사례는 무조건 100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100에서 마이너스 2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사례보다는 한 3% 우세한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니까 100에서 이걸 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100에다가 플러스 4. 그러니까 요 103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100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 요걸 가지고 하면은 얘는 100분의 98이니까 0.98 나오겠죠. 100분의 103이니까 1.03. 100분의 99니까 0.99, 100분의 104니까 1.04. 이렇게 나온 걸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수정된 것이 1.039라고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수송했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요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승식이에요. 상승식. 자, 그러면 총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한꺼번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사례는 다 100을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을. 그죠? 100이니까 얘는 전체 다 합하면 얼마 나오겠어? 500 나오겠죠? 500. 그러면 이게 사례죠. 그러면 대상에 대한 거는 자, 얘를 우리가 하게 되면 98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3 나오고요. 그 다음에 99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4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요거는 격차가 없으니까 그냥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요거 하면은 우리가 300 나올 거고요. 그러면 404고요. 그 다음 100 나오니까 50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더해서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총화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점체를 그냥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항목적으로 나누는 건 상승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식은요, 곱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보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또 문제를 가지고요, 몇 번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 이거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평점법이라는 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근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대부분 이 상승식 기준해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초로 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가 이제 풍부한 부동산 그 가치를 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얘는 사례만 의존하기 때문에 사례를 구하기 힘든 부동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이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사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교회, 절 이런 같이 일반적인 사례가 풍부하지 못한 애들은 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본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가 다 평가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성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막 호황과 불황이 극단적으로 막 너를 띄고 오를 때도 이 방식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순서 과정은 다 같아요. 같은데 그 밑에 가시게 되면 410페이지 하단에 임료의 구분을 하게 되면 순임료, 실질임료, 지불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이 다 실질임료예요. 그러니까 실질임료는요, 총임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도 기본적으로요,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우리가 합해서 나온 게 그게 실질임료예요. 그러니까 3방식에서 구한 임료는 다 이 실질임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임료가 뭐냐면 이게 총임료예요. 총임료. 그래서 다 이 임료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임료는 순수한 의미의 임대료 있죠. 매월 지불하는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뭐까지? 필요 재경비까지 우리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나와 있죠. 옆에 가면은 A, B, C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순임료는 A에다가 B를 더한 게 되고요. 지불임료는 B에다가 C를, 실질임료는 A, B, C를 다 더한 게 돼요. 그러면 순임료는 뭐냐면요, 보증금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거기 보시면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액이라고 있죠. 411페이지 맨 상단 박스에. 그는 뭐냐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보증금을 우리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못 돌려받는 게 아니죠. 돌려받는 거죠. 은행에다 돈을 예금했다가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액이라고 그랬을 때, 집주인들은 보증금 받아서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집에다 그냥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예치라든 뭘 하든 간에 회전을 시키겠죠. 그럼 어떤 조그만 이자 수익이라도 나오겠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가액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전체 계약 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근데 1년치 선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했었을 때 선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토탈 1,2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지금 6개월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6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없어졌겠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별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가액은 뭐냐면 600만 원은 됐지만 아직 나머지 경과하지 않는 요 600만 원 남아있죠.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계약이 해지가 돼서 돌려줘야 될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아직은 완전히 소유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것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운영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다 A하다가 각 지불시기에 지불되는 임료 중에서 순임료에, 그러니까 월세, 그 다음에 공익비, 부가사용료, 실비 초과가 뭐냐면 끝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들이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전기세 이런 게 나왔을 때 세대별로 부과하면 남는 돈이 조금 있죠. 뭐 매돈 이렇게 남을 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실비 초과액이라고 해서 이제 수익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기타 수익. 그래서 순임료는 A하고 B까지 보증금하고 보증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하고 매달 내는 월세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지불임료라는 거는 딱 매월 지급하는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이 딱 그 100만 원에다가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까지만 우리가 반영한 것을 지불임료. 실질임료는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실질임료를 구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실질임료는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료를 구할 때는요, 신규임료, 계속임료라는 게 있고요. 계속임료의 산정 방법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목적인 수준 정도로만 인식해 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토지 가치만을 이제 별도로 구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